자, 이어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생물과 환경 한번 볼게요. 자, 생물은 빛, 온도, 물, 토양 등 여러 환경 영향에 대해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적응의 결과 또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빛과 생물 사이에 어떠한 관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 사진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울창한 숲속 걷다 보면 위를 보면은 이렇게 나뭇잎들이 무성해가지고 하늘이 거의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 되겠어요. 자,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나뭇잎들 사이에는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뭇잎 위에 자, 한번 그려볼까요? 그냥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나뭇잎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바로 위에 나뭇잎이 요렇게 쌓여서 가려버리는 요런 나뭇잎은 잘 본 적이 없죠. 자, 지금 여기에서처럼 물론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보이긴 하지만 최대한 겹치지 않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국 나무에 있는 나뭇잎에는 광합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광합성에 필요한 빛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발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겹치지 않게 엇갈려서 배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빛은 생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는데요. 만약 빛에 의해서 광합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식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을 거고요. 그러면 그 식물들을 먹는 초식 동물들도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이고, 이어서 그 초식 동물들을 먹는 육식 동물들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이런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빛이고요. 꼭 뭐 광합성 하는 것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도 빛이 없으면 비타민 D 합성도 안 될 거고요. 또 우울증도 걸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사실 일조량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특성들도 사람들의 성격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자, 한번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빛의 세기가 비교적 강한 곳에서 서식하는 식물들의 잎과 그리고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서 서식하는 잎의 차이를 밑에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면 구조를 보니까 지금 일단 여러분들 눈에 딱 봤을 때 차이가 뭐겠어요? 이렇게 두께적으로 차이가 나겠죠. 자, 두께 차이 나는 걸 단면을 우리가 살펴보니 자, 여기 먼저 왼쪽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강한 잎을 받는 잎에서는요. 지금 울타리 조직 이 부분이 지금 하나,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하나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뭐 단순히 하나의 층, 두 개의 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더 빼곡하고 많이 배열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강한 빛이 주어지게 되면요. 그렇다고 무조건 강한 빛이 좋은 건 아니에요. 강한 빛을 수용을 해서 이걸 최대한 많이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분산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 엽록체 같은 경우에도요, 빛에 의한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광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엽록체로 전달을 해줘서 빛을 전달해줘가지고 좀 분산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께가 두껍게 발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울타리 조직도 그렇고요, 해면 조직도 그렇고 다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자, 그런데 울타리 조직은 좀 빼곡하게 틈없이 이렇게 보면 빼곡하게 배열되어 있는 반면에 해면 조직 같은 경우에 좀 널널하죠. 이유는 여러분들 밑에서 특이한 구조가 하나 보일 거예요. 기공이죠. 이 기공을 통해서 기체들이 출입을 할 건데 이 기체가 안으로 들어와서 좀 자유롭게 입 주변에 이렇게 다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적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 차이점은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두께가 다른 건 결국에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 울타리 조직이 강한 빛을 받는 잎에서 더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사실 여러분 참고서에 보면 뭐 양엽, 음엽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양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강한 빛을 받는 잎이 양엽일 거고요. 약한 빛을 받는 잎을 우리가 음엽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양지에 있는 식물이 뭐 양엽만 가진다. 음지에 있는 식물이 음엽만 가진다. 이렇지는 않아요. 한 식물 안에서도 빛을 많이 받는 잎 같은 경우에는 양엽일 수도 있고요. 빛을 적게 받는 잎 같은 경우에는 음엽으로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같은 식물에는 같은 뭐 양연만 있다, 음연만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점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빛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볼 건데요. 자, 빛의 파장도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해조류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해조류의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파래라든지 이런 것, 핵함 이런 것들은 녹조류에 속하고요. 엽록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갈조류에 여기도 우리가 익숙한 애들 있죠. 미역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고요.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너구리 라면에 보면은 요게 들어가 있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 안에 있는 다시마를 먹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아주 양질의 다시마라서 바로 먹어도 된다고 하네요. 네. 이 애들은 엽록소와 갈조소가 있는 조류라서 갈색 빛을 띈다 해서 갈조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유명한 해조류가 아닐까 싶은데 김 같은 경우에 홍조류에 속합니다. 엽록소와 홍조소가 있는 조류. 자, 이런 우리 해조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다 깊이에 따라서 서식하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요. 햇빛이 이 바닷속을 통과할 때 이 햇빛 안에도 가시광선 안에도 붉은색 빛이 있고요. 또 보라색, 그러니까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빛이 여러분들 무지개 색깔 있죠. 그런 형식으로 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앞에서 배웠죠. 그 빛이 이 안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깊이 통과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게 색깔마다 좀 다 다른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 4-4 한번 볼까요? 자, 적색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 20m 정도 들어오는 게 최대한 많이 들어온 거고요. 황색광 같은 경우에는 40m 정도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푸른색, 청색광 같은 경우에는 더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적색광이 파장이 더 어때요? 길죠? 파장이 청색광이 더 짧고요. 사실 파장이 짧은 청색광이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과력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이 청색광을 이용하는 애들이 바로 홍조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이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서식한 종류가 다른 이유는 바다 깊이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빛의 파장 그리고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조시간, 아까 선생님 앞에서 설명할 때도 잠깐 일조시간 얘기했는데 이러한 일조시간은 동물 생식 또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꾀꼬리하고 종달새 같은 경우에는 일조시간이 길어지는 봄철에 번식을 하고요. 그리고 송어하고 노루 같은 경우에는 일조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하게 됩니다. 온대 지역의 곤충 같은 경우에 늦여름과 가을에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겨울잠에 들고요. 이른 봄에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 다시 겨울잠을 깨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잠이라고 알고 있는 게 낮의 길이와 연결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온도와 생물입니다. 자, 기온이 변하면 체온 유지에 영향을 받겠죠. 자, 그러면 양서류, 어류, 파충류 이런 변온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온이 변하면 자기 몸의 체온도 바뀌기 때문에 여러 적응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구리 같은 경우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체온이 떨어질 거잖아요. 주변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물질 대사, 이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필요한데 이 효소 같은 경우에 온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차라리 겨울잠에 드는 거죠. 겨울잠에 드는 거고요. 반면 조류라든지 포유류 같은 경우, 즉 정온동물 같은 경우에는 주변 온도가 달라지더라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추운 지방에 사는 정온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새의 경우에는 깃털, 그리고 일반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털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피하 지방층 자체가 두껍게 발달이 되어 있어서 몸에서 방출되는 열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포유류 같은 경우에 이 서식지 기온에 따라서 몸집 그리고 몸의 끝부분이죠. 몸 말단 부분의 크기도 다 다른데요. 왼쪽에 있는 여우를 가장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시로 많이 드는 편이에요.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요. 북극여우 같은 경우에는 사막여우와 비교해 봤을 때 몸집 크기는 얘가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얘는 크기가 작고요. 자, 그런데 몸집에 비해서 말단 부위 귀 한번 볼래요? 몸집에 비해서는 귀의 크기가 훨씬 더 말단 부분의 부위가 훨씬 더 사막여우가 훨씬 더 큰 편이죠. 그죠? 자, 이유는요.
자, 몸의 사이즈가 크면 일단 뭐 많이 열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말단부가 작으면 밖으로 나가는 열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빨리 체온을 밖으로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집은 작을수록 유리하고요. 그리고 말단 부분은 커야 귀가 이렇게 얇고 커야 바깥으로 열을 많이 방출해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적응하는 단계가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곰, 박쥐와 같은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 에너지 소모 줄이려고 겨울잠 자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자, 위에 있는 곤충하고 이 일반 이 동물들하고 좀 이 포유류들하고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식물입니다. 식물들 같은 경우에도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결국에 동물들하고 좀 다른 의미지만, 자, 기온이 매우 낮은 툰드라에서 사는 털송이 풀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진이 털송이 풀인데요.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표면이 있으면 털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표면과 털 사이에 공기층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보온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신갈나무 이런 낙엽수들 같은 경우에는요. 겨울철 되면 빨리 낙엽을 떨어뜨리는 게 유리합니다. 생존하기가. 왜냐하면 낙엽이 붙어 있으면 그 낙엽도 결국에는 영양소가 필요할 거고 소모를 해야 되는데 이 낙엽을 통해서 계속 떨어뜨려서 결국에는 이 줄기 부분이 딱 남아 있으면 내년에 이 잎을 피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동백나무라든지 사철나무 같은 상록수들 계속해서 이 초록색을 띠고 있는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잎의 큐티클층이 두꺼워가지고 잎을 떨어뜨리지 않은 채로 이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요런 특징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른쪽에 보면 식물의 큐티클층이라고 해서 나오죠. 여러분 큐티클은 이 손톱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손톱 같은 거. 그래서 식물 표피 세포 바깥쪽에 이렇게 딱 싸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동백나무 잎 같은 거 만져보면 되게 맨들맨들하고 반딱거리거든요. 그게 큐티클층이 감싸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 물과 생물입니다. 물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 뭐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사람도 물이 중요하죠. 이 생물은 물에 다양하게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육상에 사는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과는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몸속 수분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응을 했죠. 곤충은 일단 몸 표면이 키틴질이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곤충의 이 딱딱한 껍질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키틴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의 알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있다. 여러분 계란 떠올리면 돼요. 계란 껍질 떠올리면 되고요. 물이 부족한 사막에 사는 도마뱀, 뱀 등의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몸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런 비늘을 좀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좀 징그럽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분의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대부분 육상 식물들로 또 넘어가 보면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서 사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수련이라던가 생이가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물이 뭐 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물이 있으니까 사는 데가 물 위다 보니까 그래서 관다발이나 뿌리가 굳이 발달할 필요가 없어요. 온 구석구석에서 물을 다 흡수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육상에 있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발달돼 있어 뿌리는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할 거고 또 줄기는 지탱하는 역할을 할 거고 이렇게 다 분업을 하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개념으로. 자, 토양은 물질과 에너지를 원활히 순환하게 하고 지렁이, 두더지, 토끼 등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 제공을 하죠. 여러분들도 토양 위에서 사는 거고요. 자, 토양 속 미생물은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다른 생물에게 양분을 제공하거나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밑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이 다음에 나와 있는 인간과 생태계 부분은 우리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할 거니까 놔두시고요. 다음 단원 강의에서 다시 또 강의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